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재중 오너 또는 다른 말로 비거주자 오너 분들이 이제 그 BC주에서 집을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실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제 아는 지인께서 이제 비거주자이신데 한국에 두 분 다 계시는데 이제 리스팅을 이제 콘도를 저한테 이제 하려고 일단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non 레지던트일 경우에는 이제 홀드백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전체 금액의 25%가 아니라 또 이분들이 지금 그 임대용 부동산으로 세입자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뭐 30에서 40% 정도까지도 홀드백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 계산을 해본 결과 만약에 홀드백이 그 정도로 걸리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투자용 부동산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모기지를 다 클리어를 하고 나서 그 클로징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브릿지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차후에 리스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리스팅을 캔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조금 그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과 한번 좀 그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BC주에서 이제 비거주자, 부재중 오너, 그러니까 영어로 non-resident죠. non-resident인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 경우에 또는 이제 바이어가 살 경우에 조심하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그 CRA 상에서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resident, non-resident에 대한 판단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그레이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그냥 내가 여기 사니까 나는 거주자다 또는 내가 안 사니까 거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프라이머리 티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캐나다에. 그래서 캐나다의 본인 소유의 집 또는 이제 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렌트를 준 그러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프라이머리는 가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캐나다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뭐 한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 배우자나 또는 가족 식구들이 캐나다에 아직 거주하는지 또 그분들이 그 집에 사는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프라이머리 티어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집이 있고 그것을 뭐 임대를 줬든 아니면 본인이 사시든 아니면 빈집으로 뒀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산다라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거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이제 부차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캐나다 내에 차량이 있는지, 특히 중요한 게 운전면허증이랑 의료보험, MSP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캐나다에 집이 있어. 그리고 그 부분을 임차를 줬어요. 그러고 배우자들이 지금 안 살아. 다 지금 한국에 있어.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거주자로서 이제 그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캐나다에 스틸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이 있다. 그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이 또 증명이 되면은 거주자로 또 이제 또 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럼 설령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더라도 캐나다에 이제 그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또 본인의 부양 가족들이 일부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은행 계좌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보험도 없다 그러면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다방면으로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타 판단 근거로는 그냥 간단하게 캐나다 내에서 총 183일 이상을 체류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83일 이상을 체류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주자라고 판단을 하고요. 6개월이죠. 6개월 이상을 살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굉장히 그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내가 거주자다, 비거주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제 그 회계사나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 분과 같이 상담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 판단을 꼭 받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자로 판단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랑 뭐가 달라지느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나중에 잔금일 날 매매가의 25%에서 많게는 50%의 홀드백이 걸린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걸리느냐? CRE에서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가 4개월에서 10개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악의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까지 이 홀드백으로 걸리는 대금을 못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라는 게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 거주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잔금일날 홀드백에 걸린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내가 직접 사는 집이냐 아니면 그 렌탈 콘도냐에 따라서 홀드백의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이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가 되고 나서 조건이 해제가 되면은, 조건이 해제가 됨과 동시에 T2062라는 서류를 CRA한테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못 거뒀을 경우에는 CRA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재중 오너인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진 납부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T206에 신청을 하면 이것이 해서 이제 만약에 클리어가 돼서 이제 Certificate of Clearance 또는 Certificate of Compliance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류가 떨어지고 인보이스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세금이라는 인보이스가 클로징 날 전에만 나오게 되면은 홀드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어플라이를 신청하고 나서 승인 받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4개월, 10개월이 걸리는데, 보통 클로징은 뭐 조건 해제하고 나서부터 뭐 2달, 석 달, 길어봤자 한 서너 달 정도가 맥스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좀 드물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시점이. 그래서 10중 8구는 클로징 날 전까지 아무리 빨리 우리가 이 서류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오는 가능성이 극박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CRA가 굉장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만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항상 월스트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스트는 10개월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라는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어쨌거나 홀드백은 맞는다. 그랬을 경우에 정확하게 내가 맞는 홀드백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금액에서 모기지도 클리어하고 뭐 부동산 수수료도 내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다 빼고 났을 때 더 내가 그 클로징을 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선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브릿지로는 이제 다시 금융을 얻으셔야 되니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형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홀드백을 좀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은요. 일반 주거용일 경우 둘 다 이제 그 부재중 오너입니다. 넌 레지던트일 경우에는 일반 주거 내가 사는 집일 경우에는 매매가의 25%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런데 임대형 렌탈 콘도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세입자를 들였다, 그럴 경우에 홀드백 구조가 그 집의 토지 가격의 25%, 건물 가격의 50%를 이제 합산한 금액이 실질적인 홀드백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거의 매매 가격이 한 30에서 40% 또는 40%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콘도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보다는 건물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높은 건물 가격의 포션의 50%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 매매가의 25%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35%, 40%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집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임대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환수, 이 캡처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렌탈 콘도일 경우에는 매년 이제 CRA의 그 렌탈 인컴 보고를 하실 때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라이트업을 해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 경우에는 다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했던 그 어떤 금액만큼에 대한 것들을 다시 역산을 해가지고서 물어내야 됩니다. 하실 때에는. 이것이 에딩이 된다는 부분. 그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제 라이센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랑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리스팅 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도 좀 중첩이 됩니다만, 셀러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신분을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특히 이런 어떤 그 non 레지던트 딜에 능통하신 그런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나의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거주자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비거주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드시 이 비거주자용 딜을 해봤던 전문 회계사랑 전문 변호사랑 같이 팀을 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거래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CRA에 제출한 서류도 있고 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미리 과거에 어떤 집을 샀던 것에 대한 구매 계약서 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저스트먼트, 여기에 보시면 이제 취득가이라든지 뭐 세금 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 최소한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저스트먼트는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만약에 그 집에 레노베이션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영수증들도 미리미리 다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그 잔금일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바이오 쪽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홀드백 금액을 몇 퍼센트를 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바이오 쪽 변호사가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 CRA가 어떻게 딱 규정을 해놨나 하면, 만약에 의심스러울 땐,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홀드백을 걸어라 라는 게 CRA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만약에 그런 홀드백을 걸지 않고 그냥 일이 그냥 다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그 비거주자고 양도세가 나와 있다. 근데 이미 셀러는 뭐 한국으로 갔다 또는 딴 외국으로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100% 바이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걸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 쪽 변호사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홀드백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모든 게 바이어 쪽 변호사의 책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잔금 치르기 전에 셀러로부터 셀러스 레지던시 디스클로저 데클러레이션, 이 부분의 이제 문서를 통해서 yes, no에 대해서 이제 선서를 받습니다. 그 문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정황상 셀러가 전부 다 전자 사인으로만 하고 여기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주소지도 여기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면 반드시 홀드백을 걸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쓰는 스탠다드 계약서상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상에는 그냥 홀드백을 걸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를 건다 이런 내용들이 일절 없어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딜이 이제 성사가 되고 나서 요건 해제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양쪽 변호사들이 선임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사이에서 이제 그런 딜이 됩니다. 특히 바이오 쪽 변호사가 이거는 정황상 여러 가지 임대형이기도 하고 또 부재중 오는기 때문에 난 홀드백을 뭐 원칙적으로 해서 뭐 다 그 토지에 대해서 얼마, 건물에 대해서 얼마 해가지고 저는 40%를 걸겠다, 30%를 걸겠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약간의 내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고를 했을 때 결론이 안 났다? 그럼 무조건 바이어 쪽 변호사가 하자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 어떤 그 내고를 해서 쌍방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권은 바이오 쪽 변호사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제 홀드백을 걸 수 있는 권한이 그 클리어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TA 뭐 섹션 116이라는 어떤 그 조항에 따라서 바이오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잔금일 전에 바이오 변호사랑 셀러 변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홀드백에 대한 금액이 최종 합의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될지를 모르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뭐 최선으로 됐을 때는 뭐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 타임은요, 계약서가 이제 오퍼가 억셉트가 됐다. 그 다음에 조건이 해제가 되면 P2062라는 서류를 셀러는 바로 세무사를 통해서 CRA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죠? 기간이 4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데 별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걸 그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 해제로부터 잔금일까지가 보통 2달에서 넉 달 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그 T2062가 신청이 접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런스 그 설티피켓이 나오기까지는 빨라야 4개월이고 늦으면 10개월이기 때문에 10중 8구 클로징 데이 전까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두 달이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으시면은 최대한 빨리 조건 해제 후에 신청을 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잔금일 날이 되면은 바이오 쪽 변호사 쪽에서는 홀드백을 걷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주거용 자기가 사는 집이었을 때는 25%고요. 렌탈 콘도였을 경우에는 맥스 한 40%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다. 정확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대해서 50%, 토지에 대해서 25%를 이제 말하자면 BC 어세스먼트 밸류에 이제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비율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현재 지금 집에 파는 금액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홀드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제 셀러한테 송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CRE에서는 이제 그 CT2061을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클리어가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Certificate of Compliance 또는 Certificate of Clearance라고도 하는데, 그 서류와 인보이스, 세금 고지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이것이 4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 어떤 그 클리어런스가 나와야 홀드백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셀러 측 변호사의 인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바이오 쪽일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셀러 쪽 그 변호사의 그 신탁 계좌에 들어가 홀드백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걸려 있는 돈에서 이 서티피켓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CRA에 이제 낼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청구를 하고, 없으면 이제 없는 거죠. 전액 다 이제 그 클리어런스를 받고 나서 이제 셀러한테 돈을 릴리즈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예시를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캐피탈 게인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캐피탈 로스가 발생할 경우인데, 캐피탈 게인이 발생을 했는데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80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지금 1.2밀리언의 집을 판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40만 불, 즉 캐피탈 게인이 40만 불이 발생을 했다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집을 내가 산 게 아니라 계속 렌탈,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을 했다. 그럴 경우에 홀백은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25%, 건물의 50%를 이제 계산한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약 대충 30%라고 약간 적게 잡은 거죠.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인데, 만약 30%로만 잡으면 취득가 120만 불에 대한 30%니까는 홀드백이 36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예상 세금은 약 10만 불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캐피탈 게인이 40만 불이고 양도세는 캐피탈 게인의 50%가 과세 대상이거든요. 2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몇 퍼센트로 맞을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세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텍스 브라켓은 예를 들어서 맥스로 40%로 잡았다. 20만 불에 대해서 40%니까 8만 불이지 않습니까? 8만 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캡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 임대소득 보고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이제 비용 처리, 라이트업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토해내면서 그걸 다 합산을 해서 토탈 한 10만 불 정도가 실제적인 그 세금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잔금일 날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밀리언에 팔았는데 그중에서 홀드백 36만 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나오는 거니까 그 금액을 계산하면 84만 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 서류가 뭐 언제가 됐든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CRA로부터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실제 예상 금액, 예상 세금이 10만 불이 맞다라고 정리가 되면은 10만 불을 CRA에다 내고 나머지 잔금인 26만 불만 홀드백 금액에서 그 셀러한테 릴리즈를 해주는 거죠. 누가? 셀러 측 변호사가. 이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캐피탈 로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례에서도 사실은 캐피탈 로스가 발생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셀러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캐피탈 로스가 생겼는데 뭐 세금 낼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겠느냐라고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설령 캐피탈 로스가 나더라도 그 CRA 프로세싱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해도 홀드백이 걸린다.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준비한 드리고자 하는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캐피탈 로스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준비할 것도 없다.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어쨌든 홀드백은 못 낀다. 똑같이. 단지 이제 그 기간 같은 게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120만 불에 사는데 이거를 100만 불에 팔았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캐피탈 로스가 20만 불이 생겼다. 그러면 홀드백은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투자형이 아니라 투자형일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로스가 생겼어도 홀드백은 30에서 한 40%가 걸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토지에 대해서 25%,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50% 거는 것은 똑같아요. 로스가 생겼어도. 왜냐면 CRA가 보는 것은 그건 네 사정이고, 로스가 생겨서 세금 낼 게 없다는 건 네 사정이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이 밟아라. 이게 CRA의 어떤 기준, 공식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이제 그 임대형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들어가 살았던 집이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홀드백이 매도가의 25%가 되기 때문에 약 25만 불이 되죠. 그래서 이 25만 불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홀드백이. 잔금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해제가 되면은 셀러 측의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그 Certificate of Compliance 그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잔금일이 와서 잔금일날 실제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75만 불밖에 안 되죠. 100만 불에 팔고 홀드백이 25만 불에 걸렸으니까 이거에서 얘를 빼는 것이 75만 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CRA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iance 또는 Certificate of Clearance라는 그 서류가 나오고 나면 인보이스가 오겠죠. 제로라고. 너는 세금 낼 게 없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셀러 측 그 변호사 그 신탁 계좌에서 이제 그 홀드백 금액 전체 25만 불이 이제 셀러한테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돈을 못 받는 거를 각오를 하시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그 홀드백 금액이 커져서 내가 그 모기지 같은 거를 다 클리어를 하고 났을 때 클로징 하기에가 돈이 좀 부족한다, 숏폴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브릿지 론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 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일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아까 그 CR에 신청서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T2062라는 신청서인데 이거를 각각 한 세트씩 해서 두 세트를 내셔야 돼요. 만약에 세 명이 공동 명의다, 그러면 세 세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CRA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부부래도 따로따로로 보는 거거든요. 각각 그 지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각자의 그 ITN 넘버라 그러는데, 개인 세무 번호 또는 신 넘버 또는 한국 거주 증명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지분율 형사는 홀드백의 어떤 그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한번 비슷한 일을 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너가 세 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은 non 레지던트였고 한 분만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은 한국에 계셨고 따님이 여기 살면서, 그 집에 살면서 이제 집을 처분하는 그런 리스트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수월했던 것이, 이제 홀드백에 대한 금액도 이제 본인이 집을 이제 렌탈료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25%밖에 안 됐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따님은 여기 이제 거주자기 때문에 따님에 대한 어떤 홀드백은 제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33대 33대 33이지 않습니까? 세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양 부모님 33%에 대한 홀드백만 걸린 거고요. 금액도 25%에 대해서. 그다음에 돈이 나중에 지불될 때에도 그 홀드백된 그 부모님에 대한 홀드백은 이제 전체적인 절차를 따라서 나중에 지불이 됐지만, 그 따님에 대한 지분 33%그 집한 돈에 대한 것들은 홀드백 없이 바로 이제 따님한테 이제 그 뭐랄까 송금이 되는 그런 어떤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명이냐, 그 명의가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그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필수 증빙 서류라고 해서 셀러 입장에서는 Statement of Adjustment, 전에 그 집을 사셨을 당시에 받았던, 변호사로부터 받았던 그 Statement of Adjustment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이제 레노베이션을 했다 그럴 때는 각각에 대한 영수증, 중개 수수료, 변호사 이런 비용들은 다 비용으로 다 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영수증을 다 받아 놓으셔야 되고,
특히 콘도가 렌탈 콘도다. 그럴 때는 최근 임대 소득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NR4나 NR6 이 두 가지로 하죠. 보통 NR6로 하면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그 넷 인컴 전체 그 렌탈 인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들어간 것들을 뺀 넷 인컴만 1년에 한 번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NR4나 NR6 같은 임대소득 보고 서류라든지 또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 기록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다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신분증도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거주자 매도, 넌 레지던트인 상태에서 집을 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일종의 세무 행정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CRA가 행정을 하는 그 부분의 절차 속에 편입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돈을 받는 시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캐나다는 뭐 아시다시피 비거주자 셀러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건 해제가 되면은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홀드백 의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바이오 쪽 변호사의 재량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만약에 너가 말한 만큼의 홀드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클로징을 못 시킨다. 왜냐면 그 모기지 같은 것들 다 클리어하고 났을 때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우리가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이걸 모든 서류들을 다 잘 증빙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어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바이오 쪽 변호사한테. 때문에 실질적인 홀드백은 조금 탕감을 해달라, 25%만 해달라, 또는 25%보다 낮게끔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측 그 변호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이오 측 변호사가 노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클로징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이오 측 변호사가 요구하는 홀드백 금액을 가지고.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거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들을 바이오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의무를 잘 안 했을 때 의심스러우면 홀백 걸어라 라는 게 CR의 가이드라인인데, 바이오 측 변호사가 뭐 인정상, 사정상 다 봐주고 이제 뭐 홀백도 안 걸었든지 아니면 아주 적게만 걸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바이오 측 변호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이오가 뒤집어 쓰는 거고, 바이오가 바이오 측 변호사를 수를 하겠죠. 때문에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내고에만 의존하려고 하시면은 큰일 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의 종합이지만, 임대용 렌탈 콘도라고 하면은 최대한 40%까지 홀드백을 감안한 자금 계획이 필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 팀이랑 일을 하셔라. 경험이 많은 회계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리얼터랑 같이 팀이 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재중 그 오너, 비거주자 오너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케이스별로 해서 친절하게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거주자, 부재중 오너에 대한 그 집을 BC주에서 파실 경우에 이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본 레포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 세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들과 상의하신 후에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